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공석으로 오늘 진행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홍보협력 담당 사무관 박희원입니다. 민선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TV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준비된 회견문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 166만여 학생, 존경하는 논의 17만 4천여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경기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경기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1일 경기도 모든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감으로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당선 이후에 인수위원회 중심으로 경기교육을 진단하고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져서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저바다의 바람과 생각을 학교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새롭게 바꿔가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으로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교육 덕분에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 3대 원칙을 정책과 조직 그리고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지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은 교육 활동의 원천이자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학생 스스로 역량을 점검 보완하는 학습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도 감염병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은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갖추었고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도 사회 변화에 맞춰 급격히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사용해온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 점검한 이력을 활용하면 학습 성취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부터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서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을 시범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취임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니 초중고생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성적과 학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과거의 지식과 역량을 많은 부분 대신하지만 기초 학습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순 기교가 아니라 탄탄한 기초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개별화된 학습 평가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미래학교 유형을 확대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교육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와 수준에 따른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학교가 교육 공동체와 함께 논의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서로 다른 분야와 수준에 따라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해 IB, AI, DQ 등을 중심으로 미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기초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지 않도록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그리고 하이테크고, 융복합, 특성화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영역은 지역사회 시설과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함께 활용하는 공유 학교를 운영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자율 속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인권 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또 교육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과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나 세상은 개인과 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학교는 이를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존과 포용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최근에는 조례 시행 취지와 목적을 공감하기보다는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로만 인식되곤 합니다. 학교 활동을 위해 개인뿐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 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균형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학력과 인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는 지난해 7월 2일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할 것을 참가국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1964년 웅크타드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계 유례 없이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교육의 성과입니다. 교육은 그동안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 산업과 국가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물론 내일은 어제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닥칠 세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며 배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지식 축적을 대신하면 대체할 수 없는 인성 그리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역량과 덕을 갖춘 사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와 논쟁에서 균형적 시각과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기본 인성 교육을 강화해서 바른 인성을 내면화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해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교육 현황의 그야말로 축소판입니다. 31개 시군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또 교육 여건과 수요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은 지역 상황과 교육 수요를 세심히 살펴서 다문화 가정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서는 원스톱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중 언어 특화 교육 과정으로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경기 글로벌 스쿨을 설립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2025년 안성을 시작으로 해서 시흥, 광명, 남양주, 고양, 포천 등으로 학교 설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내실화하고 교육복지 사업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교육 현안인 과밀, 과대 학교와 학교 설립 문제는 중앙부처, 도청, 기초단체와 긴밀히 논의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업이 교사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학생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의 교육 활동 보호가 학생 인권 그리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는 상호 대립 개념이 아닙니다. 즐거운 배움과 활발한 교육 활동을 실현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경기교육은 교육 환경에 맞는 교원 전문성을 갖춰 한층 높은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 연구연재 그리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면 물론 학위 과정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제도 마련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미래는 앞으로 경기교육이 만들고 열어가는 새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체험, 전공, 기업을 연계한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진로, 직업교육은 학생이 내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교과 학습이 실제 생활이나 삶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가장 바라는 것은 진로, 진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기교육에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국가산업과 연계해서 체험, 실습, 전공학과, 대학, 기업으로 이어지는 진로 직업교육과 취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몽실학교와 기업가 정신교육을 창업 동아리로 흡수하고 자유학기, 고교 학점제 등 교육과정을 연결하겠습니다. 또 멘토를 연계하고 연구개발과 실행실습 등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지원해서 교육 현장과 산업 수요 사이의 차이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공동체의 DQ 역량을 높여서 미래로 더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기반은 산업과 학교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교육이 담당할 몫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경기도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마련해서 교육에서 공격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방법과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갈 때 시대와 사회 흐름에 따라 정부와 교육 정책이 과감히 교육 방법과 체제를 지원하면 정체된 교육 분야도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아세안 국가 정부와 국내외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컬 DQ 교육 박람회를 개최해서 DQ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이 디지털 플랫폼과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교사의 교수 학습 역량을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교수 학습 역량을 위해서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학부모가 이런 교육 방법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경기 미래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연구 개발에 더해 현장 실행을 도울 것이며 새로운 교육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고 교육 공동체의 연수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예산은 물론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참여하는 유치원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하며 방과 후 교육활동, 급식과 간식, 초등 연계 적응 과정과 돌봄 시간 확대, 돌봄 프로그램 강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지자체 등과 함께 돌봄 책임 부서 체계를 논의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가족, 경기 교육가족 그리고 경기 도민 여러분, 이제 경기 교육이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자율, 균형, 미래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과 격려가 경기 교육이라는 배를 멀리까지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것입니다. 경기 교육 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경기 교육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취임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저희 DQ 분과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인수위원회를 처음에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DQ 담당 인수위원으로 박유현 박사님을 여러분들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박유현 박사님은 실제로 일은 저희들하고 하면서 해외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국내 일정에 맞춰서 오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오늘 얼마 전에 입국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이 DQ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체계로 이 부분을 우리 경기 교육에 반영하실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박유현 박사님을 우선 소개해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유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DQ 연구소는 DQ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텐데 DQ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의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DQ 인스티튜트는 미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과 이렇게 함께 세계적인 디지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일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메일로 받은 질의 내용에 대해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고 다음으로 현장 질의, 유튜브 댓글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댓글 질의는 실시간 댓글창에 소속과 성명을 쓰시고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질의 순서입니다. 기자님들께서 여러 사전 질의 중에서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안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 질의를 읽고 교육감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질의를 사전에 요 토픽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실 내용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현장 또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진행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현장 질의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이 자료는 좀 안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아마 그 내용의 경우에는 같이 말씀드리고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질의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NSP 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DQ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 디바이스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앱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기 자체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한다는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그 기기를 이용한 뭐 예를 들어서 앱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지능을 높일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네.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들이 도대체 DQ가 뭔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 교육의 우리 방향은 이제 AI나 아주 하이텍 그 에듀텍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 체제로 우리 공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인 1 그 교육 스마트 기기 보급, 그리고 이 AI 튜터가 함께하는 이 맞춤형 공교육 체제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IT 기기 활용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전반적인 이제 아마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 IT 기기를 교육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함에 따라서 결국은 디지털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또 여러 가지 그 바람직한 어떤 행동 규범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세계에서의 그런 문제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리면 어릴수록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DQ는 바로 디지털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사용 역량,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는, 그죠? 분별력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력을 가지는 일종의 분별력, 뭐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그런 분별력을 함양하면서 문제는 그런 분별력 자체가 그냥은 안 길러진다 이거죠. 그냥은.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적 소양으로 디지털이 모든 게 아닌, 그래서 디지털이 결국은 디지털 세계에서 기본적인 시민의 의식과 디지털 참가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인성과 디지털 역량을 같이 갖춘 기초 교육을, 기본과 기초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서 단순히 사용 이 기술만 늘리게 되면, 그 사용 흔히 노출만 많이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노출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 DQ에 측정하는 이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박유현 박사님, 우리 DQ 저기 그 위험도에 노출되는 그 DQ 역량이 세계 OECD 국가 중에 몇 등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지금 디지털 위험을 경험한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60%의 어린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위험이라고 하면 사이버 폭력, 그다음에 개인 과몰입, 또 엠번방과 같은 위험한 사람들과의 만남, 온라인의 낯선 사람과의 만남, 폭력, 음란물의 접촉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생의 60% 이상의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위험에 경험한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한국 자료는 그거와 그렇게 크게 달리지 않고요. 세계 평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기의 많이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기초적으로 필요한 분별력, 이런 분별력에 대한 게 지금 이 교육이 따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초를 갖춰야 이제 옳고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옳고 그름, 나쁜 거와 이 또 올바른 거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이 디지털이 더 확대해 나갈 때 이 일종의 올바른 기초 역량을 갖춘 인성과 이 기기 사용 역량과 여러 가지를 이 같이 갖춘
이런 디지털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 그래야 세계 이 디지털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사용기기에 대한 기술적 역량은 벌써 이미 상당히 아주 고도화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부모님도 그 세계에 들어와서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이제 정규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시키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경기교육은 한 부분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AI 맞춤형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혹시 이것이 기본 교육이 안 됐을 경우에 닥쳐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DQ 교육을 함께 하면서 이게 교과 과정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서 디지털 시대의 기초 역량을 아주 고도로 갖춘 이런 학생으로 경기도는 교육시켜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저쪽 기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네, SR타임스의 정명달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래학교 유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공유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공유학교라는 게 성공을 정착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지자체와 협업을 염두에 둔 어떤 전담 팀이라든가 아니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한 가지 질문하고 미래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학년제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떨어진 아이들은 그 학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학년제가 아닌 학력제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미래학교 유형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샘플 유형으로라도 학년제가 아닌 학력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라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저희들도 우리 내부에서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 학교 운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연구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 학교는 시설과 그 지자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인력들이 이제 정말 고수들이죠. 일종의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회 영역 그 역량도 여건도 경기도는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가 이렇게 이 신도시형으로 돼서 많은 인력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아마 다른 동네에서 소위 빌려올 필요 없이 아주 훌륭한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또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주 부족할 겁니다. 교육청은 이제 좀 평균에서 좀 뒤처지는 소외된 그래서 이 격차 중에서 끌어올려야 될 대상이 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제 그렇게 저는 이게 앞으로 디자인될 것입니다. 지금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델을 아직 이렇게 이거다 하고 제시할 단계는 아직 못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에 학교가 폐교 어떤 단계 간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또 거기에 뭐 다른 교육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수준을 굉장히 윗돈 뛰어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학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력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지금 그 현실로 학력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데 일단 그 교육청에서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을 학교 안에 선생님들한테 맡겨서 학력 보충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 내 선생님들한테 부하된 지금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 혹은 그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이 학생들은 공유학교 쪽으로 좀 그 수요를 빼서 그 공유학교에는 그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 어떤 뒤처지는 학생을 끌어올리는 거를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영재 교육과 가까운 이런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수요도 있고 그 부분은 학교하고 학교 수요를 봐서 학생들의 이제 그 수요를 봐서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하자.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검토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학교에서 교육받은 거고 거기 나가서 교육받은 거를 같이 수업 시간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걸 만약에 해주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데 대한 교육적인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수도권 일보 정재형입니다. 네. 경기도 도지사하고 지금 경기도 의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동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도지사하고 협업 관계를 가지실 생각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교육청에 관한 거는 시설직 인원이 일반직 시설직 인원이 지역교육청마다 많이 모자랍니다. 수년째 제가 기사도 썼고 얘기됐는데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경기도교육청 시설직 가는 길이 3D라고 소문이 났다고 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네, 그 이상입니다. 두 가지. 네. 굉장히 좀 실질적인 그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경기도 또는 경기도 의회와의 협업 문제는 제가 보기에 다른 그 과제에 비해서 다른 현안에 비해서 교육 현안은 여야 간에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그 쟁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 그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급하면 급한 이슈일수록 이제 예를 들면 과대 과밀 학급이라든가 또 돌봄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지난번에 한대로 가령 이 아침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돌봄하고 연계하는 그런 게 이제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볼 땐 뭐 당 소속과 관계없이 큰 방향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우리 김동연 지사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도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업하자,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 하고 이제 기본을 합의를 했던 거죠. 예, 도의회하고도 저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재풀이요, 인사교류 문제는 그 협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사교류보다는 저희가 협의체를 좀 정례적으로 운영하자.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가령 도지사하고 이 교육감인 저하고 관심을 갖고 자주 만나면 사실 그 분위기로 협업 분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정부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하듯이 경기도도 이 교섭단체가 있는 당의 대표와 정책 담당자들하고의 협의를
할 때 교육 이슈가 있으면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하면 이 문제는 저는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했고, 두 번째 그 시설 문제는 저도 그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특히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시설이. 그래서 이 시설을 비전문가들이 그냥 관리하고 이 부분을 가령 유지 보수를 가령 책임지고 한다는 게 제가 볼 땐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은 그래서 앞선 그 이재정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문제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랬더니 워낙 그 교육 정원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아주 전문가로 구성된, 예를 들면 어떤 그 특별 단이나 뭐 아니면 법인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경기도의 시설과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시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좀 해결할지, 이게 이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면 더 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푸는 방법 혹은 인력을 더 좀 증가해서 푸는 방법,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경인 방송 김국희 기자입니다. 먼저 진로직업 학교 학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전에 선거 준비하시면서도 일반 이 경기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하고 콜라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가는지, 아무래도 이런 협력이나 연계 과정은 교육감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제 글로벌 학생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른 나라들과 교육 연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환 학생 같은 개념의 그런 교육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어제 3일 공고에서 이 가천대학하고 3일 공고 간에 이 반도체 이 학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그 협약 체결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과거에 이 마이스터고 하고 이 맥락이 다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반도체 그 고급 인력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어떤 방침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산업계에서 현재로서 판단에 적어도 당분간은 반도체 산업적 중요성, 그리고 반도체의 새로운 분야로의 발달에 이런 그 산업적 가능성은 굉장히 아직도 넓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산업의 흐름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도 이 고급 아주 반도체 기술 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이렇게 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이런 그 산업지대가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죠? 예,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그 ICT와 관련된 이 산업들이 그 경기도에 아주 집중돼 있고, 또 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산업의 종류별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학교가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기후회에 제가 활동을 대학 총장이 있을 때 해보니까 거기에 벤처기업 협회에서 나오신 분도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고 뭐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그 나오시는 분도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연결 프로그램들은 잘 운영이 안 돼서 제가 이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형태를 현장의 고급 기술 인력, 고급 기술 기능 인력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이게 빨리 그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구태여 대학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3.1고등학교의 3.1공고의 프로그램은 가천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반도체의 그 수준을 고등학생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해서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면 현장에서의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의 현장의 굉장히 고급 그 기술 기초 인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현장에서 하려면은 실습이 필요한데 그 실습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비 또 기업들이 그저 반도체 협회가 거기에 어제 보니까 함께 하고 있어서 글로벌 거의 그 반도체 수준의 그 회사들이 그런 데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뭐 교육 그 어떤 현장으로 이렇게 좀 그 개방을 좀 한다든가 하면 저는 경기도는 가장 진로 직업과 연계된 교육이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한 게 경기도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이 중심은 경기도가 담당을 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어제 사실 그 행사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분야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판교 테크노밸리 우리 여기도 이 또 용인에 여러 또이그 공업단지, 산업단지 또 뭐 화성에 예를 들면 바이오단지, 제약단지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농업도 마찬가지. 이제 농업도 과거의 농업하고 다르거든요. 농업도 완전히 최첨단에서 이제는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어를 하고 농업을 그 하는 게 지금의 새로운 시대의 농업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연결이 돼서 학문을 계속 할 사람들은 그대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하되 그렇지 않고 자기 특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로를 뭐 취업을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취업 후 진학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기회를 교육청도 좀 이 학교가 이렇게 좀 열어 나가도록 연결도 해주고 네트워킹도 해주고 기업들한테 필요하면 괜히 사람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예 맞춤형 교육을 시키자. 또 학생들도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 글로벌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그 글로컬 관점에서 학생들의 국제 연결은 뭐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령 안산 같은 지역에는 그 원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 학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두면 어정쩡한 우리 학교지만 어정쩡한 교육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중 언어 국제 학교를 그런데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육청 이제 부임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좀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글로컬의 교육으로서의 어떤 실천 내용들이 아마 선을 베게 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에디뉴스의 김영민 편집장이고요. 지금 이제 전국 교육감들 중에서 이제 그 강원도 신경호 교육감만 통일 교육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통일 교육이요. 예, 그리고 전임 그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도 그 임기 동안에 통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통일교육에 대한 입장을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에는 전혀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교육은 우선 이게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으로 구성하느냐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역사에 대한 것도 균형 있는 역사 교육이 필요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시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보냐 뭐 또 보수냐 나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이거는 그 시각 자체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과 연결될 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육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소신은 있지만 그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가,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가치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이 생각하는 기본 가치, 그 가치와의 조화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충돌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포용해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통일교육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좀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통일교육은 저도 그 강원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강원도가 어떻든 통일에 좀 특별도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강원도의 도지사를 비롯해서 이제 도민들의 상당한 뭐랄까요, 이 어떤 대다수의 의견들인 것 같아요. 강원도의 어떤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그 교류의 특구를 좀 우리 헌법이나 이런 데 조금 예외를 둬서라도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특구를 강원도에 두자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2006년에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이 그 당시에 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 무렵에 우리 파주 지역에 북한의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대응공단을 둬서 그 둘을 함께 남북 어떤 경협 특구로 만들어서, 남북 경제협력의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존의 헌법 체계와는 다른 법 체계를 적용해서 한번 거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법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최초로 그걸 발의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시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 근데 이제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북한이 핵 개발이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아서 그런 협력이 사실 대화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가 그 당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과거부터 해오던 것조차도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 시원하게 못 드리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정리된 자료가 아마 우리 대변인실에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먼저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보충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시간 끌지 않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시 등교 그 페이지의 시행 여부, 또 영교시 부활 우려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9시 등교제를 자율화한다는 이 공문이 시달되고, 이 부분은 학교가 시간을 가지고 지역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라 하고 자율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저도 또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9시 등교제를 금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칫 이게 오해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학년별로 좀 차이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동절기 하절기에 기왕이면 조금 차이를 두고 학교 등하교 시간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꼭 9시에 해서 9시에 안 하면 이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 학교의 이 기본적인 이 자율권을 너무 이건 이 옥죄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이 자율화를 했습니다. 물론 자율화를 했다고 해서 다 9시 이전으로 당기거나 뭐 늦추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예상은 그래도 9시 등교가 가장 비중이 클 걸로 봅니다. 근데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싶은 데는 운영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영교시 부활 우려는 이제 혹시 영교시 부활하고 뭐 예를 들면 이 방과 후 학습까지도 해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막 늘리고 이러면은 그걸 금지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또 선생님들 간에 해서 우리 학교는 좀 학교에서 공부 좀 더 하자 이래가지고 만약 한다 그러면 대다수 학생이 원한다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학교 자율은 맡기자예요. 자율은 결국은 이제 아마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유지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바꾼다면 논의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이라는 건 그만큼 또 이 절차와 책임에 대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실은 역량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동안에는 다 이런 것조차도 교육청에서 일방 그러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거가 자꾸 떨어집니다. 자율 역량이.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치로 이 자율 역량이 자율이 이 정착이 되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어떤 그 판단하에서 이 점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학생 인권 조례 개정 계획하고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엊그저께 초등학생 싸움을 선생님이 말렸는데 그 말린 선생님에 대해서 흉기로 위협하는 이런 사례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분명히 경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 인권 보장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은 좀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하고 교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선생님은 역할을 사실 하는 게 그게 교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제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인권 조항이 사실은 기여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학교 안에서의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그러니까 가해지는 체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심하다 할 정도의 그게 꽤 있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다 없어진 거는 좋은데, 이게 신장된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느 한 학생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거를 바로잡아야 될 선생님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저는 밝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고치자, 균형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할 얘기고 저 생각이고, 다만 지금 이 규정이 있는 한은 전 선생님들이 아마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권보호위원회나 또 이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로 인한 그 트라우마에서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치 강화도 저희들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설명이 저는 좀 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느냐 지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쓰여지는 교육비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원칙에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좋은 모델은 확산시키고 오히려
공유해서 경기도 전체에 공유하도록 해 나가되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또 기존의 혁신학교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억지로 이건 또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전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존중을 할 부분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과거 해결을 해나가는 과거 해결형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혁신학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완하는 이런 유형도 있을 테고, 차제에 현재의 혁신학교를 이제 차제에 뭐 IB나 AI나 DQ나 이런 연구 이런 새로운 어떤 교육 이런 환경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좀 우리는 미래형으로 나가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선택하도록 하고 도와주도록 하는 이 기능을 교육청이 좀 하도록 이 제도는 앞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떤 과제 해결, 어떤 과제 문제가 있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형태의 뭐 IB 프로그램으로 채택해서 나갈 건지를 한번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해서 선택하면 그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컨설팅도 해주고 좀 어떻게 하는지가 좀 모니터도 해서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성화고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급식 시행 여부하고 급식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침 급식 시행 문제는 김동연 우리 지사님하고도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이 문제는 아마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많이 필요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단체하고 저희들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상황을 좀 보게 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독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나갈 것이고, 문제는 이제 아침 급식 이제 학생의 급식질 제고인데, 저희들이 취임하기 전에 한 6천 명 이상, 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입맛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입맛이 달라졌는데 뭐 그냥 매운 음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단으로 뭐 해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사례들도 이렇게 막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경우에는 심지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또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양이 너무 적어서 학교 급식으로는 너무 배고프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맛이 없고 배가 고픈 급식이라는 게 과연 우리 급식의 지금 지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급식비 지원 단가가 약 한 4,000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점의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재료비는 가격이 뼈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쁜 거는 무언가 조금 이 현장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학생들한테 맛있고 또 학생들한테 좀 배고프지도 않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하는 이런 좀 관심과 이 꼼꼼한 이런 좀 실행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시에 한번 학교들을 가서 저도 한번 보고 왜 그런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경위를 보고 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아침 급식의 예산이 과연 정말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메뉴를 정하고 이 급식을 제공하는 이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좀 잘 맞춤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냥 여기서 고객 서비스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느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현장 점검을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요 문제는 좀 대책을 세울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마 시간이 되면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달라 하는 그 학교 그 폭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안하고 이건 같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일단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나 트라우마에 빠진 것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하는 게 급하게는 제일 좋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걸 예방하는 건데, 예방하는 거는 역시 교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DQ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도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형성은 사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교육 현장을 보면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아주 좀 체계화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그 이제 실시가 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그 전에도 보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저도 어려서 이렇게 그 자랄 때 과정을 보면 그때는 사실 몸이 근질근질하는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학교에서 늘어나면 충분히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많이 그 좀 흡수할 수 있을 텐데, 이 발산할 거리들이 학교에서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수업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좀 그 의심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학교에서 좀 학교 안에서 더 좀 발산하게 하고 학생들이 좀 더 이게 폭력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은 없는가, 이 문제도 연구를 지금 하자고 제가 이렇게 좀 제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교 전국 연합 학력 평가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다른 시도처럼 연 4회로 늘릴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도도 고3은 다른 시도처럼 4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 1, 2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일제고사 형식이 돼서 학생들이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이것도 사실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학 입학 시험 제도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대학 입학 시험 제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대학 입학 시험 제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학 입학 시험은 대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육감님들, 또 이 우리 고등학교까지의 그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를 담을 채널이 적절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별로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지난번 그 우리 교육감들 모임에서도 제가 얘기했고, 국가교육과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이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그 연계 속에서 대학 선발고사도 좀 되도록, 이제 그러면 이 평가도 이제 뭐를 서열을 메꾸고 뭐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가 하는, 의사가 환자 진단할 때 진단해야 처방을 제대로 하듯이 우리 교육평가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그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습 그 진단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습평가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련해서 좀 그 학교 학생들도 이 제대로 좀 그 평가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전반적인 기초 학력들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일종의 지침으로 그걸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작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점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유튜브 댓글 질의입니다. 유튜브까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 유튜브에 회견문에 있는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이 정확히 어떤 수업인지 이렇게 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맞춤형 그 학습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 코스웨어도 있습니다. 똑똑 그 수학 탐험대라는 지금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이 수업 중에
이 수업 후에 개인의 그 디지털 이제 그런 수업을 우선 하고 그런 수업 후에 그 개인의 디지털 기기나 이런 예를 들면 뭐 크롬북이라든가 뭐 스마트패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더 보급을 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우리 학습 플랫폼으로 LMS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탑재되는 코스웨어는 이 민간 기관들이 지금 많이 그 에듀텍 기업들이나 이 프로그램 만드는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 검증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을 통해서 그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꿈의 학교 전임교육감께서 추진해온 꿈의 학교하고 꿈의 대학은 학생 참여율이 높은 편인데 이 사업을 신임 교육감은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한 관할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유보 통합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꿈의 학교하고 꿈의 대학은 이게 좋은 사례도 있고 사실은 좋지 않은 그 실패했다고 보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참여율이 높은 그런 그 좋은 사례가 만약에 정말 좋은 모델이라면 그건 확산을 시켜야 될 테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이 사항을 보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 경기도의 학생들이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저는 프로그램으로서 그렇게 이 교육청이 권장할 테고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평가가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과 평가를 좀 실시해서 정말 좋은 것은 더 확장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든가 아니면은 좀 다른 이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 문제는 이게 돌봄 문제 때문에 반드시 지금 아마 그 검토가 돼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도 복지 통합 전산망으로 이제 복지도 통합 복지로 점차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갈래로 돼 있는 복지들이 현재 통합에 지금 그 어떤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부처 간에 지금 그 돌봄 문제도 채무이 나눠져 있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가령 앞으로 돌봄을 통합 돌봄으로 나갈 경우에 이제 여기에 유보 통합도 당연히 그거의 결과로서 유보 통합이 이제 되게 되죠. 여기에는 큰 부처 단위에서의 이해관계는 거의 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유보 통합을 하고 교육부로 이 복지부에서 넘기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그 교사들의 조금 지금 현재 자격이나 이런 면에 좀 차이가 있고 신분에서도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돌봄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면 돌봄은 보건복지부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지방자치제도 있고 우리 교육부도 뭐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뭔가 복지가 통합 그 복지 시스템으로 가듯이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가서 돌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부처들이 다 이 돌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하나 체계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처 그러면은 거기에는 법에 아마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부처의 고유 기능상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서 재원의 집행을 예를 들어서 이 통합 돌봄 센터에다가 뭐 줘서 거기에서는 통합해서 집행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종의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돌봄과 관련된 지금 교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요구 사항이 많은데 뭐 워낙 부족하니까 한 명씩 더 배치를 더 해달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전반적인 체계 정비 속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지금 단계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혼선도 많고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혼란스럽기도 하고 행정 체계에서도 이 일종의 많은 혼선이 지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여러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복지를 통합전산망으로 해서 통합하는 이러한 과정처럼 이것도 관련 부서들이 체계도 통합하고 필요하다면 책임 소재도 우리 학교의 시설을 공유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학교 안에 또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나 이 운영 체제도 좀 별도로 하는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해서 학교의 기존의 여러 가지 부담들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문제는 대처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워낙 여러 부서들이 관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관련 부서에 좀 TF 구성을 이거는 좀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총리실에 좀 그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 문제는 좀 정비를 하는 과제로 이렇게 제가 좀 이슈화를 해서 이 문제는 다뤄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그러니까 먼저 교육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미래타임즈 박용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교육이 너무나 지금 그 산재한 게 많고 또 처음 취임하시다 보니까 또 많이 또 확인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전임 이재준 교육감님이 미래 교육을 먼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미래 교육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교육 과정에서 할 수 없으니 그 공립형 대안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안성에 있는 그 몽실학교에서 올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 보니 처음에 그 의도한 게 아니고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교육 과정이 그 아이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의도한 거는 거기에 그 IT 그 융합 그 기술 교육이 이제 포함된 외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미래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그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취재에 다니다 보니까 그 공간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그 미래형 교실은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을 교육 과정, 교육 콘텐츠, 기반 시설 그리고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그 앞으로 미래 그린스마트 스쿨에 대한 그 어떤 방향성과 교육 과정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 가르칠 그 교사들 그런 좀 그 양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아까 제가 그 DQ를 설명드릴 때도 이 마찬가지 이슈고 지금 이게 미래학교 이 미래교육도 좀 마찬가지 좀 이슈인데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점은 이게 워낙 새로운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의 수용 역량이 없는 가운데서 시행하면 사실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교육이 되든 뭐 DQ 또 AI 뭐 이게 되든 지금 얘기하신 이 스마트 무슨 이 스쿨을 운영하는 문제가 되든 다 몇 가지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방법이 첫째는 뭐냐면 그거를 담당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실행자 전문가가 사실은 양성이 돼야 됩니다. DQ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놨는데 박유현 박사님이 세계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해놨는데 국내에서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실행할 흔히 얘기해서 전도사가 없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이 돼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도 이렇게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 교육은 이게 만약에 그 기본 교육이 굉장히 고난도다 그러면 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죠. 사실은 고난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고난도는 아니죠. 예,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체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첫째. 그래서 지금 이 DQ 문제에 대해서도 이 AI와 마찬가지로 DQ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전파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게 첫째. 두 번째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하나는 이제 뭐 하드웨어나 물적 인프라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DQ나 AI 막 하는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 작동이 느리거나 기기가 예를 들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완전히 그 정말 이 현장에서 작동에 문제가 있다.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속도가 너무 늦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이러한 하드웨어 내지는 소프트웨어의 인프라를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계속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기본적인 투자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이.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 기기 보급도 그렇고 학교 안에 이 5G 이건 이미 앞서 교육관님께서 5G 작동의 환경을 지금 이미 그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혹시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하고 그거 차질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과정에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가? 정규 커리큘럼에 이걸 넣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에 이 문제 꼭 필요하니까 이쪽 시간에 이거 할 거냐? 또 어느 학년에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게 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름 DQ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 나간다 그러면 선생님도 교육시켰어요. 학생들한테 할 거예요. 그러면 교과 과정으로 반영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학년 대상으로 할 거냐?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를 것이냐? 또 이 타이밍에 맞을 것이냐? 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이 많으신 그 전문가 선생님 박유현 박사님께서 이제 현장 그 선생님들하고 아마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마지막으로 보통은 시행되고 나면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점검도 하고 또 끊임없이 컨설팅도 하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대화해주고 이렇게 소통하는 저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역할을 이제 교육청 또는 그 지금 교육연구원을 좀 확대 개편해서, 왜냐하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기능이 이 기능을 두어서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무슨 점검하고 이게 아니라 컨설팅 해줄 부분 없는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한지 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또 피드백을 하고 현장에서 할 부분은 또 지도를 하고, 이러한 일종의 업무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업무 체계를.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중에 점검해서 피드백하는 이 플랜 2C의 과정이 이 교육청에서 체제가 잡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새로운 과제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령 혁신학교의 경우에도 마지막에 평가하고 이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조금 전 다르게 이게 그 실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보면 많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모든 정책들은 바로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일체화되도록 하는 조직도 갖추고 또 업무 프로세스도 그렇게 해서 갖춰서 이제 반드시 어떤 게 되면은 반드시 현장에서도 실행되는 과정이 모니터돼서 피드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 말씀하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EBS의 서진석 기자입니다. 교부금 관련해서 아까 초중등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부연 제가 부탁드리고 설명드릴까요? 좀 예. 대응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래 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될 때 취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의무교육이 아니었다면. 근데 의무교육이 처음에 초등학교 하다가 재정이 늘어나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먼저 그 제기됐던 게 제가 그 청와대 실장할 때입니다. 2010년의 일인데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 그 당에서 추진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추진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을 어디선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을 할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같은 교육비니까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그 부분을 일부 충당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게 그 당시에 재정당국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실장으로 그게 논의되는 과정에 제가 그걸 아주 강력히 반대하고 제가 그거는 반대를 했어요. 그 왜냐면 반대 논리는 대학 등록금이 반값 등록금을 하면서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이 교육교부금에서 하면 그 당시에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만들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대학 안 가는 것도 사실은 그 스스로는 정말 교육 사다리를 제대로 본인이 못 만드는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주위 여건 때문에 그런데다가 교육재정교부금 국민의 세금으로 얻은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록금을 보충하는데 그걸 돌린다 하는 건 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거는 이 교육의 이런 그 기본 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그러면은 무상화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화하라고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죠? 내국세가 늘고 학생은 줄 테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원칙을 그때 세운 겁니다. 그러고 그 유치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대학은 역시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대학 진학률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진로직업계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런 기업하고의 연계 프로그램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저는 대학 진학률 굉장히 떨어지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결국은 그런 기초 소양이나 기본과 기초를 갖춘 역량은 어디서 갖춰지느냐면 사실은 유치원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이전 과정. 그래서 돌봄 국가 책임제로 도우는 게 저는 대학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주로 이런 정부 예산이나 이런 데는 대학교 입장에서 이 많이 의견이 전달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국회의원님이나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만나시고 저마다 만나면 제 의견에 공감하시면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공감하시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학 등록금을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안 올린다 이렇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재정 당국에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줄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대학생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느니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의 돌봄 책임하에 두는 게 옳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출생 대책을 타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가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 그러한 이게 정책이기도 하고 또 여성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해야 되는 흔히 그 여성들에게 일의 기회를 보장하는 이게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이 명분이 월등하다고 보고 이거는 저는 이게 뭐 조율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 책임제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게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이후에는 고등교육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해서 고등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대학 교육까지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R&D를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성 있는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R&D 자금을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비로 쓰라고 하는 기본 교육비를 대학에 넣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교육감님 말씀 듣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기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자유를 위한 조치들, 교육 주체 또 학생들 모든 그 행정의 방식부터 자율의 가치를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자율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많은 역사에서도 결국은 자율의 힘이 가장 그 창의적인 면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면이나 또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또 역사를 보는 관점이나 또 세상을 대하는 이런 관점에서 편향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것만 옳고 나하고 다른 거는 틀렸다고 하는 관점은 저는 이건 공동체의 이 행복을 깨치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교육이 이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저는 교육의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좀 다르고 다양한 이런 시각을 접하면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 중에 개인이 나는 이런 생각 갖는다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강요하는 것은 저는 이건 옳지 않은 공동체는 옳지 않은 건 이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은 그러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이런 교육이 중요한 두 기둥이 될 겁니다. 그 두 기둥 위에서 또 하나의 기둥은 이제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인력 10,000명 얘기하는 100만 명 얘기하는 것도 이대 반도체 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지탱할 것인가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자율이 필요하고 우리와 다른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의 중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어쩌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좋은 직업이라고 하던 직업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건물만이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이런 또 시대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미래에 맞춰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줘야 그 기초 역량 속에서 이제 우리 어차피 외국하고도 경쟁해야 되니까 외국하고도 경쟁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는 이런 이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과 균형과 미래라고 하는 교육은 앞으로 이 경기 교육이 정말 지향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문제 해결 역량이나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서 일하는 이 사회적 역량이나 또 개인이 개인의 문제를 함께 해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도 이런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 관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을 통해서 갖춰지면 저는 우리 경기 교육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흔히 달성해 나가는 이런 새로운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긴 말씀 듣냐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이 경기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늘 그 교육감실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전화도 늘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견 언제든지 주시고 저희도 교육청 그 관계자들 또 간부들에게
저도 그런 좀 자세로 일하도록 우리 간부들께 이제 좀 요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함께 경기도 교육을 바꿔나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민선옥이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경기교육 기본 방향과 정책의 큰 줄기인 10대 정책 목표, 25개 정책 과제, 80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으며 현재 실무부서와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정책은 8월 발간되는 인수위원회 백서로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